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날에 이렇게 뜻깊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더니 방송하고 있잖아요. 방송. 날에. 아니 어린이는 안 돌볼 겁니까? 아니, 야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어린이 자녀가 없잖아요, 두 분은. 아, 이웃집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많죠. 아니, 본인이 무슨 산타예요 지금? 그리고 오랜만에 애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안 돼. 딱 가운데 이것 때문에 어디 할 수 없죠. 뭐. 아 그러네요. 부처님도 오셨는데. 네. 남 좋은 꼴을 제가 못 봐가. 자, 뜻깊게 알차게 한번 오늘 방송 한번 해보시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는데 한덕수 총리 사퇴했어요.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과의 통상 협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최종권 교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 한 씨와 최 씨, 네. 이 두 사람들 뭐 각각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소위 이야기하면 늘공 아니겠어요? 평생 그렇죠. 늘공이죠. 공무원했던 분들이라 늘 애국심 강조하고 그리고 늘 국가 이익을 강조했던 분들이 특히 내란 이후에 이 대행 정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도대체 이게 자기네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관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가장 정쟁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요? 네. 특히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출마를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가장 정쟁적인 선택을 한 거고 대행으로서 내외신 인터뷰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린 너무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교수님 말씀은 여기서 그러니까 고상하게 분석하고 말 게 아니라 통상 협의 뭐 지금 통상 협의가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니 자신의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내용 일부를 특히 너 출마할 겁니까?라는 그 내용을 똑 잘라가지고 특정 언론에다가 노출시킨 그 정부. 그 정부와 지금 통상 협의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2+2에서 재무하고 산자 해가지고 토요일 날 지난 워싱턴에서 회의했던 걸 우리가 고상하게 분석했습니다마는 지금 카운터파트도 없고 그럼 교육부 총리랑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보다 대선 출마가 우선이었다면 역시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대외적 리스크, 국가적 리스크를 사실상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외 리스크를 활용해서 자기 지금 출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김종대 의원의 평가까지 들어보고 뭐 제 평가보다도 2+2 한미 그 통상장관 회의가 끝나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아예 언론에다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측이 빨리 협상 끝내고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네. 이래서 최상목 지금은 퇴임했지만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부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미국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해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는데 그 미국의 국내 정치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벌써부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양국이 국내 정치 논리로 움직였다는 거를 사실 다시 재확인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말이죠. 처음부터 이게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그 미국의 2+2 회담을 할 때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곧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이어진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 원래 시나리오고 그 계획대로 가는 거다. 예, 그걸 미국은 그냥 그걸 갖다가 평가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왠지 이 질문을 하면 두 분한테 욕먹을 것 같아갖고. 합시다. 되게 좋아하네. 아니 저는 단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협상에서 뭔가를 타결을 지으면 안 된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리도 사퇴하고 경제부총리도 사퇴하면 미국에 우리 아무도 없어서 협상 못해. 그러니까 스톱.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견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협상을 당당하고 좀 우리의 페이스대로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아예 그냥 전부 사표 내고 나가는 거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런데 아예 사표를 내고 나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한숨 돌리면서 시간을 번다는 데는 좋은 점이 있지만 공직자의 행태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하죠. 그렇지. 평가 기준이 이제 그 잣대가 다른 거고.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지. 최종국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요. 근데 잠깐만, 근데 힘들어하시네. 저 마음이 그 두 명의 사태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인가 아니면 연휴 때 불러냈다는 거에 대한 마음인지가 아직 좀 헷갈리는데. 좋은 일로 오늘 이야기했다면 참 좋았겠죠. 아무튼 일단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죠. 시간을 끌고 안 끌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모종의 결과가 나올 때 누구의 책임일 것인가. 지금 이를테면 산자부와 기재부에서 열심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한테 책임을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성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한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도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일부러 정책으로 뺐다. 정책으로 자기들이 회피했다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끌기가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유와 연관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대행 정부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가 존속하고 있는 중에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와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일련의 정치적 파행에 의해서 시간 끌기는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가 있네.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호흡 조절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쪽에서 야 니네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못했으니까 좀 빨리 하자. 다그치면 할 말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게다가 미국도 시간 끌기에 휩싸이 시간 끌기를 당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세게 몰아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주호 지금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 겸 대행의 해판사 그분한테 미국이 강경하게 협상을 압박하면 어떡할 거예요? 설사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체계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을 우리 정부 내에서 협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끌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책임 소재 파악, 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오늘 좀 세게 얘기하시네. 그러네. 정말 못된 사람들. 제가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여기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되게 착한 척한다, 그지? 술 먹었을 때는 안 그래요. 아닌데, 그지? 사과하세요, 개인적인. 네. 아무튼 그러면 두 사람이 사퇴해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펑크나고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총리라고 부르는 기재부 장관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서열 총리 다음에 넘버 2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당면에서 경제부총리 외교도 많아요. 그럼요. 일테면 G20 재무장관 회의, 맞아, 그거 있죠. 아세안 플러스 재무장관 회의,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이 전반에 대해서 해외의 주요국들과 상황 공유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5월 4일 날 이미 지났죠. 4일이면 어제. 네, 이태리 밀라노에서 죄송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따로. 근데 우리 재무장관이 없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상목 부총리 대신 우리 차관복급 인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급이 안 맞는다고 캔슬해 버렸죠. 그 회담이 그러면 나가리? 네. NGR 영어로 나가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2 회의 지난번에 미국의 카운터파트들이랑 했던 회의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는데 스콧 베넨 그 미국의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카운터파트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것도 좀 중단돼 있죠.
또 우리나라의 지금 미국발 관세 장벽, 글로벌 공급망 이런저런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의 대경장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대외경제장관회의. 뭐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뭐 산자부 장관, 뭐 이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죠. 그다음에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라고 하는 소위 F4 간담회,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등등 오는 거 다 지금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렵죠. 그럼 자 여기서 그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세 나라가.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려고 했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압박, 또 현재 이런저런 경제 위기에 대한 주요한 글로벌 경제 플레이어인 한국과 일본의 중국, 한일 중의 재무장관이 만나서 상황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 상황을 평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 교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종의 공조 틀이었네. 그렇죠. 이거는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은 논의를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상목 그 부총리 사태는 사실상 탄핵 상황에서 사퇴를 한 거라는 건 덧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예. 이거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할 때 서둘러 사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물러가는 한덕수 총리 대행이 부랴부랴 자기 사퇴 선언하고 다시 돌아와서 최상목 부총리 그 사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안 하고 탄핵을 당했더라도 부재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그거는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한 거라는 거는 조금 뭐 그 사정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탄핵의 이유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때 안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야당에서 탄핵 표결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외 통상이다, 뭐 본인들이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사실 또 그 와중에 자기 정치를 해오신 거고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쳐온 거거든요. 네네. 그쪽에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탄핵 표결 중에 나갔다. 그래서 어차피 부재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최종록 교수의 말씀대로라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반트럼프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국제공조의 틀이 여러 차원에서 어떤 강구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탈 내지 빠져버리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도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24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5달이 되었습니다. 5달 동안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여러 변곡이 있었어요. 오히려 북한이 제일 조용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해요. 요즘은 좀 시끄럽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 기능에 따라 분할을 해보면 규범에 관련해서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보에 관련돼서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안보 혹은 국제경제협력의 이 외교의 힘 혹은 협력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정부 간 혹은 시장 간 그렇죠. 협력하고 있다는 소통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제 담당 장관들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황 공유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5달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혹은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성이 많이 약화됐고 그에 따른 신뢰도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향후 대선까지 혹은 그 이후 얼마 동안은 우리는 조금 어두운 터널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이제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여파가 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로 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재부 장관이 없고요. 그렇죠. 새 정부가 6월 3일 날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동안 없을 거예요. 인사청문회고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재청권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누구 임명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3주에서 한 달 더하기
향후 3주에서 한 달 하면 대충 맥시멈 2달 정도는 경제 수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흐름이 지금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자유당이 그리고 호주에서 노동당이 지금 승리를 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그런데 두 당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캐나다는 4월 28일 날 선거가 있었고 노동당은 3일 날 5월 3일 날 그러니까 호주는 호주가 예, 이렇게 연이어 있었는데 두 선거가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선거를 보면은 완전히 괴멸 직전이었던 중도 좌파 집권당이 트럼프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1월에 트리도 총리가 그 지지율이 16%까지 내려앉고 거의 뭐 정책 연대를 하던 저 3인당마저 지지를 철회하는 바람에 네. 사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정권이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지지율이 16%입니다. 그런데 4월 28일 날 총선에서 42%의 지지로 정권 연장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크 칸이 자유당 대표가 총리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16%가 42%로 뛰느냐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그냥 저 캐나다를 합병한다. 51번째 주로 그 편입한다 그랬는데 선거하는 당일날 아주 그날 집중적으로 이제 캐나다는 미국이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뿌렸대거든요. 선거 개입을 했구나. 완전히 선거 개입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캐나다 시민들이 네. 트럼프하고 비슷해 보이는 보수당 후보의 관심을 철회하고 다시 자유당의 표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막판 대역전극을 합니다. 막판 대역전극으로 자유당이 정권 재창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보수당은 당수가 지역구에서도 낙선하고 완전히 괴멸하는 상황으로 갔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안 하죠. 5월 3일 날 호주의 노동당이 역시 캐나다처럼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대외 문제로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거의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막판 대역전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호주의 경우에도 보수당인 야당이 일론 머스크를 흉내내 가지고 뭐 정부 효율을 만든다 그러고 이러고 트럼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흉내내는 듯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도지 더턴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턴이란 당수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정부 효율부를 줄여서 도지라 그러거든요. 이걸 합성어로 만들어가지고 도지 더턴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 트럼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인기가 곤두박질치고 네. 되레 네. 정권을 내놓을 걸로 예상됐던 노동당이 집권을 성공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제 이 선거를 이끌어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의 정권 재창출은 이게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21년 만이에요? 네. 야, 트럼프가 큰일 했네. 큰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뛰어들어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호주하고 그 캐나다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뜻은 이게 다 영어권을 사용하는 미국의 최고 동맹 우방국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부터 뒤집힌다는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반 트럼프 정서가 장난 아니다 이거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맞서고 당당하면 예. 나름대로 1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도 전화위복이 된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럼 한덕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약간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에는 살짝 분위기가 좀 차이는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대놓고 맞서서 트럼프에 이렇게 맞짱 뜨는 정치인이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가 그럼 어디서 나온 차이냐. 대부분 안보가 좀 취약하고 미군의 안보 의존을 많이 하는 어떤 경우고 또 비영어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호주와 캐나다가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간다면 네. 이제 반 트럼프 지도자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또 국제 공조는 더 강화되겠네. 국제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그렇지. 있고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네. 네.
그러면 또 그 거꾸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한국의 쓰임새는 더 커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그죠? 네. 그걸 뚫어야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뭐 동의하는데요. 좀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호주 케이스를 유심히 봤는데 첫 번째 제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임한 앨버니지 총리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주는 노동당, 그다음에 자유당 혹은 국민당이 있는데 노동당은 주로 도시 지역이에요. 호주가 한 2,200만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이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베인 뭐 요 정도예요. 이를테면 2,200만 국가에서 480만 명이 시드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땅덩이 되게 넓은데 한 90%는 황무지라면 완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국민당이 이 노동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집권당이었어요. 이때 중국하고 각을 세웠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주로 와인 생산하거나 아니면 양목장 혹은 광물 하셨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으로 갔거든요. 근데 노동당의 앨버니지 총리 같은 경우는 시드니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완전히 뭐 블루칼라 노동자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서 광남 좌파 느낌이 있는 아주 세련된 양반이에요. 근데 이 반 트럼프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게 이 자유당이랑 국민당에서는 더 이상 이민 정책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서는 호주에 있었어요. 백호주의가 있었죠. 근데 이 노동당에서 얘기한 것은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고 호주의 가치란 무엇이냐, 다양성,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하고 부딪힌, 트럼프가 오면서 이게 더 크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앨버니지 정부는 상당히 친미 정부예요. 그래요? 네, 친미 정부고 게다가 심지어 트럼프가 초기에 호주는 우리가 흑자를 이루고 있는 국가이므로 관세를 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땡큐 베리 마치 트럼프 이즈 그레이트 뭐 트럼프 위대요라고까지 칭송했다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국민들의 반 트럼프 정서가 당연히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캐나다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호주는 그 캐나다처럼 호주를 뭐 52번째 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캐나다는 재미있어요. 그 피에르 부알리에프 대표 자유당 보수당 대표인데 이분이 트리도 총리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낙선한 케이스가 됐으니 이거는 우리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반 트럼프 정서이긴 하나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잘 섬세하게 접근할까 이건데 마카니는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영국 영란은행,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외국인으로서 총재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거시경제에 크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인데 트루도 총리의 후임이 되면서 미국하고는 각을 세우지만 상당히 건설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캐나다 경우도 보면은 역시 1월에 가장 정치적 쟁점은 이민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트럼프가 허구한 날 캐나다 뭐 병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주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호주하고 비슷해요. 네. 그랬는데 막상 선거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얻어맞은 트리도가 버티는 게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되면서 이번에 반이민 정책으로 선거가 결단 날 뻔한 프레임에서부터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 트럼프 정서가 크게 작용을 하고 민심을 요동을 치게 한 것이다. 캐나다의 반 트럼프 정서는 상당히 센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예. 장난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 아이스 하키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나오니까 정광준이 야유를 했고 지금 아메리카노 그 커피를 맞아. 뭐 캐나디카노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커피도 이제 국적을 구분하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됐죠. 제가 뭐 아까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반 트럼프일지언정 반미 국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특정 세력 이 시기가 좀 매우 불편한 것일 뿐. 네네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뭐냐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맞서지 않겠다고 했잖아. 외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들은 반미국가가 아니라 반트럼프 정부인데, 그렇지. 반트럼프 세력인데 그렇지. 그걸 사실 자기네 정치적 이익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존재적으로 친미인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트럼프든 아니든. 네, 트럼프든 아니든 미국이면 땡큐예요. 거리에서 성적이 휘날리는 분들부터 한덕수 총리와 같이 미국과는 절대 맞서지 않겠다. 즉 트럼프와 맞서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친미라고요. 그러니까 호주와 이 캐나다 케이스를 엄밀히 보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죽어도 미국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가자면 잘 살살 달래서 토탈 패키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잘해주면 저희들도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왜냐하면 우리에겐 훌륭한 미국이니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이 다가올 한국 선거에서 좀 영향을 주는 요인이냐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덕수 대행은 내가 미국하고 말 잘 통하는 통상 전문가고 미국하고 협력하겠다. 이게 대선 출마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죽는 명분이거든요. 꽃감만 줄 알았더니 꽃상해요. 이게 한국 선거에서는 어떠냐. 그런데 앞으로 협상 내용이 다 공개가 안 돼가지고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쪽에서 뭔가 실체가 공개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게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거용이라고 했다라는 그게. 그렇습니다. 안 밝혀지겠지 앞으로도. 그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머스크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팽당한 겁니까? 임기가 끝난 겁니까? 뭡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테슬라 회장이기도 하지만 현재 DOJ 그 수장인데 미국의 인사법에 의하면 좀 특수공무원직입니다. 특수공무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한시적 소위 임시직 같은 공무원입니다. 특수임무를 띈 임시 고위직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딱 100일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기 만료네? 예.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갈 수 있죠. 뭐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견제가 매우 심했다.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저 그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 네. 그리고 또 스콧 베넷 등등과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다. 뭐 심지어 뭐 백악관 복도에서 6박 전에 거의 깡패같이 싸울 뻔하고 고성이 오가갔다라는 것도 있어서 뭐 그런 설이 있으나 어쨌든 자신의 신분은 100일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어도 그러니까 경도를 하는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들었다는 박스 기사를 봤어요. 뭐 다들 가짜 기사라고 하던데. 근데 뭐 거의 그 100일이 계엄사령관 같은 지위 아니었습니까? 뭐 법이란 게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양복을 입지 않은 그래서 양복을 입지 않고 백악관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젤렌스키 맞아. 대통령하고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앨런 머스크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예우를 받은 거죠. 취급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린이날에 알차게 보내드렸던 세계는 우리 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특별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